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에 이 나이에 인생 공부를 다시 하는 경험을 했어요. 원래 저랑 남편이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요. 여기서 지역 이기주의의 끝판왕을 만났거든요. 지역 이기주의라고는 했지만 그 사람들 빼면 다 좋은 분들이라 그냥 못돼 먹은 인간들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특히 부녀 회장이라는 여자가요. 어디를 가나 이상한 사람은 꼭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런 인심 좋을 것 같은 동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 저처럼 귀농을 한다거나 귀촌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교사였어요.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같은 재단에 있는 학교라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학교 자체가 달라서 평소에는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남편 동료 교사가 저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저와도 친분이 있던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저와 남편이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 남편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그렇게 정식으로 선을 봤네요. 두 사람 다 학교 선생이라 함께 대화할 주제도 많았고 남편이 자상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결혼해서 저희는 딸을 하나 두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딸이 매일 자라는 모습이 저희 부부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리라 매일 다짐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네요. 딸아이도 우리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 것처럼 잘 웃는 아이였어요. 누가 봐도 티 없이 웃고 어른들 눈치 살피지 않는 모습에 아이가 참 맑고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네요. 딸은 유치원도 잘 다녔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잘 지냈어요. 그러던 딸에게 이상을 발견한 건 3학년 때였어요. 아이가 열이 나고 발진이 있어서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이고 재웠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병원에 다녀와서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뒤로 이상하게 피곤해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덜컥 겁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혈액 검사며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무슨 심장 문제라는 거예요? 가와사키병이에요. 급성 혈관염인데 그것 때문에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어요. 저희 부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둘 다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을 얼마나 질책했는지 몰라요. 애가 그렇게 아프면 처음부터 큰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그냥 감기나 가벼운 홍역인 줄만 알고 약국하고 동네 병원만 가서 병을 키웠어. 내가 무슨 엄마야.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한심하다. 그러지 마, 여보. 나도 마찬가지지. 내가 그냥 감기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 못한 거야. 진짜 원인은 나한테 있어서.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어리석어서. 그러다가 저희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어린 딸이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네요. 불쌍한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어요. 남편은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우리 미연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자. 당신이랑 내가 의연해야 애도 담담하게 극복하지. 알았지? 응, 알고는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서.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이제 그만 울고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우리 잘해보자, 여보. 아이는 우선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조그마한 아이한테는 너무나 큰 수술이었죠.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제발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수술이 끝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여러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당분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느라 학교는 당연히 휴학계를 냈고요. 퇴원 후에도 한동안은 운동도 제한해야 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해서 저 역시 휴직계를 내고 아이 옆에 붙어서 내내 병간호를 했어요. 아이는 친구들처럼 학교에도 가고 뛰어놀고 싶어 했지만 그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연아, 조금만 참고 운동 시간 점차 늘리고 숨 안 차게 되면 친구들하고 놀 수 있어. 학교도 다시 가고. 그러니까 병원 잘 다녀야 돼. 알았지? 병원 너무 싫은데. 병원만 가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입원한 사람들 보면 나처럼 다 아픈 것 같고. 다 싫어. 그 사람들도 다 미연이처럼 나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는 거잖아. 미연이도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잘했잖아. 미연이 끝까지 잘 다닐 수 있어. 엄마가 있잖아. 엄마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럼 엄마가 나 안 죽게 지켜줄 거야? 딸아이가 순진한 눈망울로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꾹 참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딸이 죽기는 왜 죽어? 그런 일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제 건강해질 일만 남았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원 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러셨잖아. 어떤 심정이었는지 너무 잘 알겠어. 왜 내가 안 아프고 우리 미연이가 아픈 건지. 엄마가 딸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 어쩌면 좋아. 아니야. 이제 잘 낫고 있잖아. 조금 있으면 다시 건강해져서 전처럼 명랑해질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당신 잘 버텼잖아. 나도 당신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마음 다잡는다고.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좀 더 힘내보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 딸은 더 이상 운동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정기검진은 와야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체육도 해도 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아도 됩니다. 미연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았지? 그제 딸아이한테 정이 든 담당 의사 선생님은 다정하게 딸아이를 격려했고 우리 가족들은 그날 기쁨에 겨워 홈파티를 열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고 케이크도 사왔죠. 저희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네요. 딸아이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딸뿐 아니라 가족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남편과 딸의 건강을 위해 식단도 조절하고 좋다는 영양제도 잘 챙겨 먹였네요. 학교로 돌아간 딸은 금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공부도 잘했어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교에서 손꼽을 만큼 우등생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딸한테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로요. 그러면 딸은 친구들을 집으로 하루 불러서 모르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가며 가르쳐 주더라고요. 간식을 챙겨주며 친구들 가르치는 딸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대견한지 절로 웃음이 지어졌어요. 얘들아,
우리 미연이한테 배울 게 있어? 너네 같은 반이잖아. 같은 학생인데 대학생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낫지 않아? 아니에요. 미연이가 훨씬 더 설명도 쉽게 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맞아요. 선생님들 설명은 좀 어려운데 미연이는 되게 쉽게 알려줘요.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야무지고 머리도 좋고 이해력도 좋은 아이가 친구들을 선뜻 돕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기특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늘 주변에 친구가 많았고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던 딸은 법대에 가겠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나는 돈 잘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도 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 무료 변론도 해주고 싶어. 좋은 법무법인 중에 공익 변론 많이 하는 데도 있대. 그렇다고 돈 안 벌고 살 수는 없잖아. 현실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데 엄마 아빠보다 너에 대해 먼저 생각해. 아니 엄마. 나 어릴 때 아파서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병원비 많이 들어가서 힘들었잖아. 그리고 자식은 나 하나뿐인데 내가 듬직해야지. 아이가 아프고 나서 너무 성숙했다 싶을 정도로 박지만 진중했는데 이렇게 속이 깊을 줄은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그게 안타까우면서도 예쁘기만 했죠. 딸아이는 무난하게 좋은 대학의 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학교에서 주임을 맡고 있었는데 학부모들 때문에 꽤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저희 세대가 지금보다 더 학생들 위해 군림하고 교사들 마음대로 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아이만 특별히 잘 봐달라고 하는 학부모에 다른 애들을 너무 무시해서 문제가 된 학생과 학부모 등 지금이나 그때나 문제는 매 한 가지였어요. 선생들 사이의 일 분배나 조율도 해야 했고요. 당시 저는 한 학부모한테 꽤나 시달렸는데요. 3학년이고 전학을 온 여학생의 어머니였는데 젊은 축에 속했어요. 자기 아이 담임이 딸아이를 원하는 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면서 툭하면 찾아왔어요. 저한테 담임한테 징계 같은 거라도 하기를 바라던데 아무 잘못도 없는 선생을 징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도 딸 하나 가진 엄마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친절하려고 했지만 힘든 건 사실이었네요. 저는 그저 우리 딸 공부하는 거 바라보고 우리 가족 행복한 시간들만 떠올리며 그런 시간들을 버텼어요. 딸은 너무나 기특하게도 대학 졸업 전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심장병이 생겨 아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슴 졸이며 지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마치 다 꿈이었던 것처럼 딸은 당당하게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감회가 남달랐네요. 엄마 아빠, 앞으로는 내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아유, 그런 말 마라. 너 먼저 쓸 거 쓰고 우리는 나중에 챙겨도 돼. 아니야. 나는 정말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 섭섭하다고. 알았다, 알았어. 우리 딸 정말 장하고 고마워. 건강하게만 있어줘도 감사한데 이렇게 네 인생 열심히 살아주니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네가 사법시험 붙고 변호사가 될 거라서가 아니야. 네 인생 주어진 대로 잘 살고 있잖아. 그게 너무 좋아 엄마는. 내가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 다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지. 엄마 아빠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깨달은 게 많아. 힘든 사람 절대 모르는 척 하지 않고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했잖아.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나는 내 병도 그래서 나았다고 생각해. 정말 너무 철든 소리를 하는데
남편도 저도 목이 메었어요. 저희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자식이라니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딸은 연수를 잘 마치고 좋은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새내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차 타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네요. 딸은 어떤 사건을 맡든 선배 변호사가 무슨 일을 시키든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저는 딸이 몸을 상하면서 일하는 걸 바라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엄마, 우리 다 이 정도는 밤새면서 일해. 그리고 쉴 때는 또 확실히 잘 쉰다고. 나 건강 위해서 많이 노력해. 밥도 자극적이고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안 먹으려고 하고, 야채도 많이 먹고, 현미밥도 일부러 찾아서 먹어.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나는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서 운동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야. 운동 좀 해. 아빠 보고도 하라고 하고. 딸아이 잔소리에 저는 운동을 시작했지만 남편은 아침에 동네 휙 돌고 공원 산책하고는 운동 끝났다며 다른 거 하기를 귀찮아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둘 다 건강검진 문제 없었으니 크게 신경을 안 썼네요. 딸은 법무법인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해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서 더 중요한 사건들을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공익 변호도 계속했고요. 그것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딸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몇 년 후 저도 정년퇴직을 했어요. 딸은 일한다고 바빠서 결혼을 안 하다가 저희가 정년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죠. 그러고 났더니 정말 할 일을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인생의 숙제를 다 마친 기분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여행이나 다니면서 인생 즐기자고. 당신도 고생 많았어. 지금도 미연이 때문에 가슴 졸이는 거 아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옆에 떡하니 김서방도 있잖아. 그래요, 맞아. 당신 말대로 이제는 한시름 났어요. 당신 수고 많았어요. 당신도 수고했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지만 남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네요. 인생이란 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남편은 뜻밖의 위암 판정을 받게 됐고 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딸과 사이는 요즘 암 생존율도 높고 수술 후 경과도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희를 많이 위로해줬네요. 둘 다 그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와서 모든 수속을 다 해주고 지들이 의사 만나서 설명 다 들었고요. 수술날은 아예 시간을 비우고 와서 저와 함께 있어줬어요. 다행히 남편은 수술을 잘 마쳤고 회복도 잘 되었어요. 태어난 남편이 어느 날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시골 가서 살까? 내 친구 한 놈은 저기 강원도 간다고 하더라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야. 나 이렇게 아프고 났더니 당신도 어디 아프지 않을까 걱정되고. 공기 좋은 데에서 흙 밟고 풀냄새 맡으며 사는 게 좋다잖아. 금방 딴 야채 먹고. 우리 그러자, 어? 그럼 우리도 강원도로 갈까? 어디가 좋아? 나는 따뜻한 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한 보름 정도 논의를 더 한 후에 따뜻한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딸 부부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딸 부부는 잘 생각했다며 공기 좋은 데에 가서 한가롭게 살라고 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나랑 오빠가 바로 갈 거니까. 알았지? 거기 병원 가는 건 어때?
아우, 차 타고 1시간쯤 가면 바로 대도시야. 대학병원 있고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우리 꼭 불러. 딸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우리를 내려보냈어요. 저희 부부가 내려가기 전 이미 사위가 우리가 살 집과 땅을 싹 둘러보고 리모델링을 다 해줬고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줘서 저와 남편은 몸만 편하게 내려갈 수 있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열심히 짐을 나르고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다 함께 가까운 데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왔더니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대문 밖에서 저희 집을 기웃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얼른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동네 분이세요? 저희 여기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러게, 얼마 전까지 공사한다고 이 주변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보통 불편을 끼친 게 아닌데 살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했네요. 내가 여기 부녀회장인데 그간 불편하게 한 것도 있고 마을 사람들한테 미리 양해도 안 구했잖아요. 저희 불편한 값으로 오늘 30만 원만 받읍시다.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부녀회장이라뇨. 저와 남편은 황당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남편이 좋은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네, 회장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랑 집사람은 서울에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제 건강 문제도 있고 집사람도 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해서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동안은 저희 사위가 여기 공사 책임자와 소통해 왔어요. 그래서 인사가 늦었네요. 일단 짐 정리를 다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댁이 어디신지 알려주세요. 아, 글쎄, 서울에서 멀어다 왔건 필요 없고 일단 저희 불편하게 한 값은 주세요. 그리고 그쪽 연락처부터 줘요. 그럼 내가 우리 집 주소랑 보낼 테니까. 부녀회장이라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30만 원을 내놓으라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사 오고 첫날부터 괜히 감정 상하기 싫고 첫 시작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니 바로 현금으로 달라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던 비상금에서 30만 원을 내줬네요. 부녀회장은 일방적으로 제 번호를 알아가서는 정말로 자기 집 주소를 보냈어요. 저녁 먹기 전에 인사를 오라나요? 참나. 저랑 남편이 그렇게 오래 교직 생활을 하고 많은 교감 교장을 거쳤지만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 어느 권력자보다도 더한 것 같았죠. 아무튼 우리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짐 정리를 하다 말고 저녁 5시쯤 부녀회장 집을 찾아갔어요. 주소가 나와 있어도 집들이 드문드문 있고 주변에 알아볼 만한 특징 있는 건물이 없어서 찾는 데에 좀 애를 먹었어요. 부녀회장 집은 그 근처에서는 꽤 크고 좋은 3층 빌라의 3층이었어요. 근처 슈퍼에서 음료수 세트를 사서 들고 갔는데 부녀회장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서울하고 달라서 학교 선생이었던 대단한 사장이었던 뜨내기는 뜨내기예요. 알겠어요? 있을 동안만이라도 협조 잘 하시라고요. 회장님, 저희 오래 있을 생각입니다. 남은 여생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고 그 바깥 양반은 좀 조용히 하시고 한 사람 나랑 얘기 좀 해요. 부녀회장은 아무 말 안 한 남편을 무안하게 만들더니 대뜸 저를 보았어요. 보니까 집 뒤편으로 땅이 꽤 넓던데 울타리를 산 입구 전까지 쳤더라고요. 그 땅 다 산 거예요? 아, 예. 저희가 울타리 친 데까지는 저희가 산 거 맞아요. 그거 다 어떡하시려고? 서울 사람이 밭일을 제대로나 할 줄 알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 텃밭을 우리 부녀회에 기증해요.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그럼 우리 할 일 없는 아줌마들이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심어서 각자 가져갈 테니까. 저희도 다 계획이 있어요. 잘하지는 못해도 거기 허브농원처럼 만들려고 하고요. 무작정 저희 땅을 기증하라고 하시니 왜 그러시는 건지. 왜라니? 우리가 편하게 놀 데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노는 거라면 마을회관이나 양로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엄연히 저희 땅이고 저희 집 거실에서 훤히 다 보이는데 누가 우리 집 마당에서 그러고 있으면 저희가 편히 쉴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지나친 요구 같으시네요. 여기 사람들이 평생 농사 짓고 일만 했다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저희도 일하는 사람이나 하지 안 그런 사람도 많아. 그래서 심심풀이로 밭을 가꿀 것도 필요하고 어쨌든 생각해놔요. 그리고 지금부터 마을회관 이용할 거죠? 안 그래도 우리가 어제 바로 전기시설 다시 수리하고 에어컨도 새로 들였거든.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40만 원씩 다 걷었으니까 그쪽도 40만 원 내요. 내가 계좌 보낼 테니까 거기로 모레까지 보내요. 늦지 마요. 그러더니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는 황당해서 그날 저녁 먹을 생각도 못하고 여기 내려온 걸 잘한 건지 고민을 했네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우리도 이제부터 마을회관 이용하게 될 테니까 돈을 내자고. 그게 정말 40만 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 보니까 우리처럼 귀농한다고 왔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러는 거겠지. 저희는 어쨌든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고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부녀회장 계좌로 보냈어요. 오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돈 70만 원이 나간 거죠. 하지만 그 후로 일주일 정도는 부녀회장과 마주치는 일 없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자연이 좋아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침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새소리에 온통 초롱인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하더라고요. 서울에는 없는 벌레들도 있고 불쑥 튀어나오는 동물들도 있었지만 이게 다 흙이 있고 풀이 있고 숲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니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주말에 찾아온 딸 부부도 저희가 편해 보인다며 잘 됐다고 좋아했고요. 딸내가 하루를 자고 다음날 떠난 후에 처음으로 마을 회관 갈 일이 생겼어요. 경로잔치 회의를 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 회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한 남자가 저희를 가로막았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죠? 차 있어요? 아, 예. 있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남편이 말하자 그 남자는 손부터 내밀었어요. 여기 한 달 주차장 이용 20만 원. 그것부터 내시고 누나가 그러는데 그 댁 뒷마당 텃밭 안 내줄 거면 오늘 회의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좀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니, 차 사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주차장 이용료부터 내라뇨. 그건 그렇다 쳐요. 우리 텃밭을 안 내놓으면 못 들어간다뇨. 그쪽이 부녀회장 동생이면 동생이었지. 무슨 권한으로 이러세요? 내가 이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누나 말 안 들으면 여기 참석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남편도 화가 났고 저희는 회의고 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제가 장을 보러 시내 가까운 마트를 가느라 차를 몰고 나갔는데 마트 주차장에 있던 이장이 또 다짜고짜 20만 원을 내고 텃밭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인상 좋고 등치 좀 있으신 제 또래 여성분이 오더니 이장한테 이러더라고요. 충식이 너 뭐하냐? 또 네 누나 꼬붕짓 해? 니들 자꾸 그러면 나 진짜 구청자 면담심 당할 거야. 니들 신고한다고. 할 수 있으면 해보쇼. 어차피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
이장은 툴툴거리며 자리를 떴고 그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새로 수리한 집 이사 오신 분이죠? 저는 거기서 쭉 나와서 왼쪽 길로 돌아서 안에 있는 집에 살아요. 김영숙이에요. 아, 예, 이진희예요.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우, 별 말씀을요. 여기가 작은 동네다 보니 저것들이 몇 년 전부터 부녀회장, 이장 완장차고서 아주 보통 행패가 아니에요. 저 둘 때문에 얼마 못 있다 나간 외지인도 있고요. 아휴, 저것들 못된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구청이고 파출소고 저 인간들을 싸고 두는 것 같더란 말이죠. 아무튼 우리 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해는 마세요. 저희도 이렇게 사정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걱정 마시고 어울리세요. 못하면 점심 먹으러 저희 집 오세요. 다른 분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그날 점심을 그 여자분 댁에서 먹으며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부녀 회장과 그 동생 이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잠잠했어요. 그새 저희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안면 트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다른 집 밭일 도우러 가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밭일도 배우고요. 한 번은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있는 저희를 노려보는 부녀회장이 서 있었어요. 어쨌든 부녀회장 파화가 있으니 몇몇 분들은 저희와 어울리지 않으려고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보니 또 뭔 일을 저지르려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인가 지났을 때 아니나 다를까 부녀회장이 저희 집 초인종을 요란하게 눌러댔어요. 나갔더니 이러더라고요. 보아하니 마을 잔챙이들하고 좀 어울리던데. 그럼 마을 회관에 올 일도 생길 거 아니겠어? 우리 마을 발전기금을 내야 정식으로 마을 사람이 되는 거니까 300만 원 준비하고 이제 곧 우리 엄마 생신이야.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으로 20만 원 모아서 줬으니까 거기는 주차장비하고 해서 40만 원. 이거는 내일까지 준비했다가 우리 동생 오면 주면 돼. 300만 원은 언제까지 돼? 아니 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봉이에요? 무슨 사람 보기만 하면 돈을 달라고 해요. 주차장비는 뭐가 됐든 필요한 거니 줄 수 있지만 대거머니 생신비용을 달라뇨. 그리고 발전기금은 어디다 쓰는데요? 그거 여기 사람들 전부 300만 원씩 냈어요? 그거 계좌로 보내라는 거 아니죠? 저번에 저희한테 돈 받을 때처럼 따로 현금으로 달라는 거죠?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러기 전에는 못 줘요. 아니 어디 남의 동네 와가지고 뻔뻔하게 그냥 눌러 살려고 들어. 댁들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마을 지키고 가꾼 게 얼만데 어디다 대고 내역서 같은 걸 요구하는 거야? 말하는 걸 보니 왕년에 회사 좀 다니며 일해본 사람 같은데 그런 경력으로 동네 사람들 위에 서서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사실 저는 그때 부녀 회장을 보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주머니 속에 숨겨서 나갔거든요. 다 녹음이 되어 있었죠. 이걸로 어떻게 해보고 안 되면 저희도 이 동네 생활을 포기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슬쩍 마트에서 처음 저를 도와줬던 분에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아, 나라고 안 해봤겠어? 그래도 마을에서 말 좀 해본다는 사람들이 위에다가 얘기해봤지. 근데 왜인지 뭐 흐지부지 넘어가더라고. 저와 남편은 참 고민이 됐어요. 이런 게 시골의 폐쇄적인 면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는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저희 부부가 생각 중인데 누가 저희 차 앞 유리에 잔뜩 흙을 뿌려놓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블랙박스를 봤더니 그 부녀회장 동생이라는 이장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바로 두 사람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밑도 끝도 없이 발뺌이었어요. 무리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 여기 다 있어요. 요새 블랙박스로 다 찍히는 거 몰라요? 제 말에 부녀회장은 움찔하는 것 같더니 뻔뻔하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 생일 비용하고 300만 원 안 내놔? 이 동네 사람들 다 주는 걸 굴러온 돌들이 왜 물을 흐리고 안 주느냐고. 아예 앞까지 쓰면서 앞으로 여기서 편히 못 산다며 으름장을 놓는데 저와 남편은 말이 통하지도 않고 피곤하기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힐링이 아니라 없던 병까지 생길 지경이라서 진짜 다 놓고 가버릴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나 남편 목소리가 안 좋은 걸 눈치챈 딸은 무슨 일이냐며 꼬치꼬치 물었고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그러자 딸이 속상해하며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일 생겼을 때 말하지. 왜 여태 가만히 있었어? 너 바쁜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여기서 사는 건 우리잖아. 우리가 감당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알았어. 나랑 오빠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 혹시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녹음이나 녹화한 거 있어?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집에 찾아온 거랑 오늘 말한 건 녹음했고 우리 차에 흙 뿌리는 건 블랙박스 영상 있어. 딸은 알겠다고 하고 끊었고 이틀 후에 저희를 찾아왔어요. 사위도 같이요. 그리고는 바로 부녀회장을 찾았는데요. 보니까 사람들하고 마을 회관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도 마을에서 하는 일은 꼭 마을 회관에서 하는 사람인데 여름맞이 일손 돕기 뭘 한다고 회관에 있더라고요. 일단 딸과 사위가 정중하게 부녀회장과 이장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부녀회장은 안이 꼽다는 듯 저희를 보며 나왔어요. 먼저 사위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녀회장님 맞으시죠? 저희 장인 장모님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주차비가 20만 원입니까? 이런 조그만 마을에서 차를 몇 번이나 끌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비용, 발전기금 이런 거 왜 계좌로 안 받고 현금으로 걷어요? 그리고 발전기금이라는 걸 부녀회장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외지인은 빠져.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고 여기서 살 사람들이 마을 발전 위에 못 돕겠다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도 우리랑 같이 서로 돕고 살 사람들하고 있어야지. 그럴 마음 없으면 소용없어. 그게 부녀회장 권한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서 내려온 문서라도 있어요. 이거 횡령 착복 맞는 것 같은데요. 내역서랑 관련 조항 보여줄 수 없으면 제가 직접 여기 관할 경찰서에 가서 말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자 부녀회장은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어디 해봐. 그게 통하나. 내가 그 바닥 공공기관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야. 알만한 인맥은 다 안다고? 아, 그래서 여태 무사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쩌죠? 지금 거기 경찰서장 말이에요. 제 선배님 직속 부하 같은데요. 뭐라고? 댁이 뭔데? 허풍을 치는 거면 내가 가만 안 둬? 허풍 아니고요. 제가 경찰대학 행정과 교수인데 저희 선배님이 지금 이 도 경찰청 높으신 분이에요. 그 경찰서장님은 당연히 밑에 사람이죠. 제가 가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녀회장님이 저희 장모님한테 했던 말들 녹음 파일도 있고 동생이신 이장님이 장인어른 차에 흙 뿌리는 영상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저희 딸이 나섰어요. 이거 법적 문제 저도 검토해 볼 거예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며 제 딸이 법무법인 변호사 명함을 주자 부녀회장은 얼굴이 하얘져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제 친구가 방송 기자인데 이런 소스 주면 참 좋아하겠죠? 이거 공론화 시켜볼 생각이에요. 제 딸이 이렇게 말하자 부녀회장은 마른 침까지 삼키며 제 딸 손을 잡더라고요. 아우 잠깐만. 거기 그 사위분도 잠깐. 이거 진짜 문제 삼으려는 거야? 이거 그냥 작은 마을에서들 있었던 일이 뭐 대수라고. 누가 신경 쓰겠어. 그러자 사위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 그래도 요즘 귀촌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걸 왜 신경 안 쓰겠어요? 아픈 노인들이 귀농해서 요양하며 살겠다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며 병 생길 상황이잖아요. 막무가내로 돈 요구하는 시골 텃세 한두 푼도 아니고 300만 원씩이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하면서 사용 내역도 없다고 하니 이건 문제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자 부녀회장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거 내가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어떻게 자식들 좀 말려봐. 어? 제가 왜요? 저희한테 얼마나 함부로 했어요. 텃밭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더는 못 참아요. 이거 우리 사위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가 제보할 수 있는데 다 제보할 거예요. 그러자 부녀회장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이거 좀 그냥 넘어가줘. 같이 얼굴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 만들어서 서로 뭐가 좋겠어? 그러자 딸이 따끔하게 말했어요. 그쪽에서 먼저 얼굴 보기 불편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만 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 못 견디고 나간 사람들도 있다던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귀촌을 해서 살겠어요? 각오하고 계세요. 그제야 부녀회장은 갑자기 존댓말을 하며 아예 무릎을 꿇었어요. 아우,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민센터에서 일 좀 해서 그냥 다 관행이려니 하고 그랬어요. 주민센터에서 일한 사람이 이런 걸 관행이라고 생각하다니 더 심각하네요. 바로 경찰서장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사위가 따끔하게 말하자 부녀회장은 급하게 자기 동생을 불러 같이 무릎을 꿇게 하고 싹싹 빌었어요. 제발 자기들 신고하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이래 두르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결국 사위와 딸이 정식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부녀회장과 이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벌금도 물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당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더라고요. 결국 파출소 내와 공공기관에서 부녀회장 집안 편의를 봐준 사람들까지 징계를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새로운 부녀회장은 저희를 제일 먼저 도와준 분이 되었어요. 이장도 다른 분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 진짜 마을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제야 순진했던 마을분들은 부녀회장과 이장한테 돛뜯긴 이야기를 하나둘씩 하더라고요. 뜯기는 줄도 모르고 달라고 하니 줬던 거였죠. 아무튼 그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찍소리도 못하고 지냈고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네요. 저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원했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릴 적 저와 남편 없이는 걷지도 못할 때도 있었던 제 딸이 이렇게 저희 든든한 힘이 되어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저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딸하고 사위도 한 달에 2-3번은 꼭 찾아오고요. 저희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요. 혹시라도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이야기를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맞춰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다들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견례까지 갔다가 결혼 파토 내고 다시 빠꾸한 20대 여자예요.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여자는 31세, 남자는 33세라는데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연애도 못 해보고 모쏠이었기에 남자를 사귀면 다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죠. 특히나 남친이 완전 계획형 인간이라 저와 결혼을 계획한 순간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절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단 자기 목표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저와 결혼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남친만 놓고 보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와의 결혼을 꿈꾸기도 했었죠. 그런데 남친 엄마가 아주 지랄맞은 성격이었어요. 하도 인터넷상에 악독한 시모 얘기가 많이 떠돌길래 원래 남친 엄마, 즉 예비 시모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아주 도가 지나쳤어요. 남편 일찍 죽고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그렇게 악랄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돈밖에 모르는 아주 예의 없는 아줌마였죠. 그 여자가 제 시어머니가 됐을 상상만 하면 진짜 끔찍하네요. 이렇게 적고 나니 저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남친 집안은 재벌집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현실은 반대예요. 오히려 제가 운 좋게 많은 부를 얻었고 남친 집안은 대출 10억 정도 낀 20억짜리 건물주일 뿐이에요. 대출 빼고 순수 10억의 자산이 있으니 그것도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요즘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2억이 넘어가는 판국에 10억을 갖고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멸시하는 꼴이라니 진짜 우습죠. 특히나 저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고작 20대가 뭔 인생을 알겠냐고 비웃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전 어렸을 적 할아버지와 함께 살 때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먹기도 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가족 외식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집안이 갑자기 기울고 제 인생이 바닥을 칠 적에는 1,000원짜리 짜장면집에 가서 옆 테이블이 남긴 탕수육 하나를 얼른 훔쳐 입에 넣기도 했었죠. 남의 침이 잔뜩 들어간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는 그 탕수육 한 점이 어찌나 맛있던지 100만 원짜리 코스 요리의 음식 맛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남이 먹다 버린 탕수육 한 점의 맛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얼마 전 하나의 기적 같은 사건으로 인해 지금의 제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답니다. 절 무시했던 예비시댁과 남친을 빵 차버리고 지금의 여유를 발판 삼아 훨훨 날아가려 합니다. 그 전에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인생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반추하고 나면 상쾌한 기분으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직접 겪은 저는 무진장 힘들었지만 타인이 보기엔 무척 흥미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건축업으로 자수성가한 분이셨어요. 한창 사업이 번창할 때는 리조트 사업까지 확장하셨죠.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온 얘기를 수십 번 들었는데 참 드라마틱하더군요. 할아버지가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할아버지를 너무 심하게 구박하자 삼촌이 빼돌려서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혈혈단신 보내지게 되었대요. 그곳에서 가정을 일구고 살다가
전쟁으로 폭격을 당해 가족들 다 잃고 다시금 한국으로 홀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완전히 무일푼으로 막노동을 하면서 건축을 접하게 됐고 본인이 자재를 떼어다가 팔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후로 우리 할머니와 다시금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며 저희 아빠를 낳으셨죠.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정말 서슬이 퍼렇다는 말이 저절로 떠올라요. 그 정도로 아주 차갑고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죠. 그런 성품을 지녔기에 그렇게 큰 부를 혼자 힘으로 거머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적으론 크게 성공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정에선 그 호랑이 같은 기세 때문에 온 가족이 눌러 살아야 했어요. 또 자기 주장은 왜 이렇게 센지 할아버지는 왕처럼 가족들 위해 군림했고 가족들은 마치 하인처럼 할아버지 말에 무조건 네네 하며 따라야 했어요. 외동아들인 아빠도 할아버지의 기에 눌려 쥐죽은 듯이 살아야 했죠. 이미 성인이 된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고 엉엉 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아빠의 결혼 상대까지도 할아버지가 정해주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의 결혼이 할아버지 뜻대로 안 되자 집안이 난리가 났더랬죠. 전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얼굴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나마 집에 남아있던 사진 몇 장만으로 엄마의 얼굴을 암기하고 있었죠. 엄마가 절 낳고도 할아버지의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해 결국 제가 3살 때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미국으로 가셨다고 해요.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커서야 겨우 들을 수 있었죠. 할머니에게 겨우 졸라서 말이죠. 초등학생이 되어 다른 가족들은 엄마가 다 챙겨주고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면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나만 유모 아줌마나 할머니가 대신 오는 게 큰 불만이었어요. 아주 어릴 적엔 다른 아이들도 다 유모 손에서 자라고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인지 능력이 생기고부터는 늘 의아하게 생각했죠. 할머니, 난 왜 엄마가 없어요? 유모 아줌마가 잘해주긴 하지만 나도 엄마랑 같이 놀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난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대체 어딨어요? 원래부터 없었나요? 할머니는 절 가엾게 쳐다보며 말해주셨어요. 순진아, 세상에 엄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다. 엄마에 대해 알고 싶니? 네 할아버지가 알면 불효령이 떨어지니까 이거 꼭 비밀로 하렴. 순진의 엄마는 아주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 단 한 가지, 고아로 자라서 돈이 너무 없어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네 아빠를 만나 둘이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당연히 할아버지 눈에 차지 않았지. 너희 할아버지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집안과 사돈 맺고 싶어 했거든. 네 할아버지 불도저 같은 성격 잘 알잖니.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만 둘은 더더욱 사랑해서 우리 순진이까지 낳게 되었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좀 허락해 주실까 해서. 그런데 결혼 허락은커녕 할아버지는 너희 엄마와 아빠 사이를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하더구나. 옆에서 할머니가 말려봐도 소용없었어. 결국 온갖 구박을 받던 네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미국으로 떠났어. 아마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못 돌아오게 조치를 취한 것 같아. 참으로 독한 양반이지. 네 엄마가 강제로 이혼당하고 널 나한테 맡기며 미국으로 떠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는구나. 밤새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우리 순진이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거의 기어서 나갔어. 도저히 다리가 풀려서 못 걷겠다고 하더라. 너무나 불쌍했어. 아무것도 못해주는 못난 시임이 나도 답답했고. 그렇게 미국으로 가고는 연락이 뚝 끊겨버렸지. 네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할미가 너한테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구나, 아가. 대신 이 할미가 우리 순진이만큼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알았지, 우리 아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는 어른들의 스토리에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는 것만큼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우리 엄마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이후로 밤이면 엄마 생각이 너무 나서 베갯잎을 적시며 잠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내가 원래부터 엄마가 없던 사람은 아니었구나 란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아빠는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물려받느라 늘 바쁘고 정신없었어요. 외동딸인 절 보듬어줄 시간도 없었기에 아빠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죠.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지만 승승장구하던 할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경제적 여유는 차고 넘칠 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제 방만 한 20평도 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특히 아주 예민한 미식가였던 할아버지 때문에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 식단 선택하기도 참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딱 한 입 먹어보고 맛없으면 풀코스 식사 비용에 팁까지 다 지불하고 일어나서 나와버리셨어요. 여긴 영 아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먹다가도 온 가족이며 수행원들까지 다 일어서서 다른 식당으로 향해야 했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할아버지가 덜컥 췌장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전혀 손쓸 수 없는 단계에서 발견이 되고 말았죠. 평소에 동네 뒷산 정도는 한 번도 안 쉬고 단숨에 올라가는 체력을 가졌던 할아버지였기에 건강검진도 잘 안 받고 지나치다가 늦게 발견한 거죠. 덩치가 산만했던 근육질의 할아버지가 몇 달 만에 피골이 상접한 채 거의 해골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무섭고 차가웠던 할아버지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니 연민의 정이 생기더군요. 아주 빠르게 아빠에게 사업 승계를 다 해주고는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쯤 할아버지는 절 따로 부르셨어요. 애미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법인데 그 천륜을 끊어서 정말 미안하다. 저승사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니 돈이고 사업이고 다 부질없구나. 그저 저승으로 넘어갈 노잣돈만 있으면 되는 법인데 난 무얼 바라고 그렇게 돈돈거리며 살았는고. 할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생전 처음 봤어요. 시꺼멓게 뼈만 남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린 나이에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마치 고백 같은 유언을 듣고는 할아버지에게 쌓였던 원망이 조금은 풀어졌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게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를 하신 거니까요. 그럴수록 엄마를 보고 싶고 찾고 싶은 제 마음속의 열망은 점점 커져만 갔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아빠는 그리 경영에 밟지 못했나 봐요. 점점 사업이 기울고 축소되고 집에 돈이 없어지는 게 체감이 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 때도 거의 뇌물과 부정행위로 버텨온 헐만 좋은 사업체였다고 해요. 조그마한 회사들 등쳐먹으며 근근히 버텨온 회사였기에
오너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몇 년을 못 버티고 망해버렸죠.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던데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더군요. 우리 집안은 정말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소심했던 아빠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죠. 사업이 망한 것보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제겐 훨씬 더 큰 충격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집안 사업은 망해버리고 외동아들까지 갑자기 잃게 된 할머니는 망연자실하여 식음을 전폐하시더군요. 그런 할머니가 하루는 절 다급히 찾으셨어요. 순진아, 이리 와보렴. 네 아빠 일기장을 발견했어. 금쪽 같은 내 아들. 너무 불쌍한 내 아들. 늙은 내가 죽어야지. 왜 네가 먼저 가버리니? 아빠의 일기장에는 구구절절 아빠의 심경이 고스란히 적혀 있더군요. 엄마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함께 말이죠. 순진 엄마, 정말 미안해. 너무 보고 싶소. 난 사업 체질도 아닌데 아버지 밑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꼼짝도 못하고 경영 수업을 받았는지. 내 아이의 엄마인 당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가진 걸 잃지 않기 위해 모른 척했던 걸 피눈물 나게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에서야 깨달았어. 바로 당신이 내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막노동에서 먹고 살더라도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당신과 순진이를 보호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멍청했어. 다 내 탓이야. 사랑하는 내 아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미치도록 그리운 밤이야. 멀리 있지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바로 아빠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쓴 글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미친 듯이 울진 않았는데 아빠의 일기장을 보니 가슴에 맺혀있던 게 터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에 엉엉 울어버렸죠. 불도저 같던 할아버지의 희생양이 된 우리 가족들이 그저 불쌍할 따름이었어요. 거의 무일푼이 돼버린 할머니와 저는 거처를 계속 옮겨 다녀야 했어요. 심지어 차용증도 제대로 없는 빚쟁이들이 할머니와 제가 사는 곳의 문을 수시로 쾅쾅 두드리기 일쑤였거든요. 밤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이 들이닥쳤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렇게 2년 정도 공포스러운 생활을 하자 더 이상 빚쟁이들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드디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할머니는 폐지를 지으며 생활비를 버셨죠. 부잣집 사모님으로 요리 사며 가사 도우미 몇 명, 개인 비서까지 두고 사시던 할머니께서 허리 구부리며 폐지를 지우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저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겠다 싶어서 떡볶이집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기나긴 알바 생활이 시작되었네요. 할머니와 저는 당연히 사치부려던 생활을 완전히 접고 180도 다르게 허리띠 졸라매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약하며 알뜰하게 사는 습관이 지금까지 몸에 배어버렸네요. 재채기와 가난은 숨길 수 없다더니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이사를 몇 번 다니니 빚쟁이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지만 작은 동네에 할머니와 손녀 단둘이 산다는 게 소문이 났는지 웬 거렁뱅이 놈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더군요. 아이고 취한다. 꼬마야, 너 혼자 있니? 할머니 폐지 주우러 가시고 아저씨 물 한 잔만 다오. 술을 많이 마셨더니 목이 엄청나게 마르구나. 아문 좀 빨리 열어봐봐. 누구세요? 지금 우리 아빠랑 같이 있어요. 아빠,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빨리 좀 나와보세요. 뭐? 아빠가 있어?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냐? 그럼 아저씨는 이만 가볼게.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아빠를 써먹은 게 몇 번이에요. 나중에 문 앞에 남자 구두며 남자 물건들을 잔뜩 놓았더니 더 이상 시정 접배들이 찾아오지 않더군요. 여자들만 살아가는 집은 이렇게 애환이 있더라고요. 참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느껴졌어요.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할머니는 절 챙겨주려고 무진장에 쓰셨어요. 제 생일날이면 집 근처 1,000원짜리 짜장면집에 데려가 주셨죠. 맨날 짠지 반찬만 먹다가 짜장면이라니 너무 황홀했죠. 짜장면을 우걱우걱 먹고는 할머니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옆 테이블을 봤는데 사람들이 먹고 남긴 탕수육과 소스가 있더군요. 종업원이 아직 치우기 전이었죠. 눈치를 보면서 얼른 제 입에 몰아 넣었어요. 소스에 탕수육 조각을 듬뿍 담가 먹는데 와, 정말 꿀맛이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할머니께서 목격하고 말았어요. 절 붙잡고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아휴, 우리 손녀딸, 할미가 미안하다. 남이 먹다만 음식까지 먹게 만들어서 미안해. 능력 없는 할미를 용서해다오. 할머니께 너무 못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괜시리 죄송했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생활했는데 그날은 마치 아기 코알라처럼 할머니를 꼭 껴안고 잤던 것 같네요. 아직도 할머니 품이 너무 그리워요. 왜냐면 그날 밤이 할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바로 떡볶이집 알바를 하던 중이었어요. 떡볶이집 사장님께서 황급히 저를 부르시더군요.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순진아. 너희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대. 얼른 가봐.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할머니의 얼굴을 봤는데 목만 여러 군데 들었지 멀쩡해 보였어요. 그냥 낮잠 자는 걸로 보였죠. 의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 그냥 주무시는 건데 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한텐 가족이라곤 할머니 혼자예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 혼자 살아야 한다고요.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 좀 다시 살려주세요. 제발요. 할머니는 과속 뺑소니 차량에 치여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머릿속 출혈이 심하게 나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더군요. 돈이 없으니 장례식도 못 치르고 화장한 할머니의 유골을 동네 뒷산에 뿌려드리고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물품을 정리했어요. 그러다가 예전 아빠의 일기장 뒤에 할머니께서 마치 유언장처럼 끄적여 놓으신 글을 발견했죠. 순진아, 만일 할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장롱 밑에 통장 있으니 그걸로 며칠이라도 생활하거라. 그게 할미의 전 재산이다. 장롱 밑을 봤더니 할머니의 통장이 있더군요. 전 재산이라는 그 금액은 고작 33만 원이었죠. 좋기 330억은 넘었던 할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순식간에 33만으로 전락한 건지 인생 무상을 느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니의 물품을 정리한 뒤 완전히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이젠 진짜 혼자가 되었기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죠. 어찌저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교는 당연히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능력 없는 제가 돈을 벌려면 알바 개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죠. 일단 목표는 지하방에서 탈출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토피가 엄청나게 심한데 습하고 벌레와 쥐가 우글거리는 지하에 살다 보니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진물이 나기 일쑤였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월세가 아닌 최대한 전셋집으로 가자는 목표 하에 알바를 3-4개 했죠.
시간이 겹치지 않는 알바를 찾다가 문득 한 건물에 1층 3개의 상점에서 운 좋게 3개의 알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초밥집, 한식당, 편의점. 이렇게 3개의 알바를 시간 겹치지 않게 한꺼번에 구할 수 있었죠. 바로 옆 가게이니 동선도 편하고 좋았어요. 게다가 그곳이 4층 건물이었는데 맨 옥탑방에 보증금 1,000에 55만 원짜리 반전세가 나왔다기에 약간의 대출까지 받아 반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죠. 4층짜리 한 건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기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잠시. 그 건물의 주인 아주머니 성격이 아주 지랄맞더군요. 어이, 남의 집이라고 함부로 쓰면 안 돼. 절대 못 도박으면 안 되고. 알았지? 거기까진 이해가 되었는데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길래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방에 물이 새는데 지금 좀 올라와 주셔야겠어요. 그랬더니 웬 양동이를 들고 와서는 비 새는 곳에 착하니 놓는 게 아니겠어요? 자, 됐지? 갓 20대나 된 것 같은데 상당히 까다롭네. 원래 옥탑방은 눈 오고 비 오면 좀 새고 그러는 거야. 꼬우면 저기 한 2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든가. 돈 없으면 이런 데 살아야지 뭐 어째. 안 그래? 누수를 고쳐달라며 몇 번을 강력하게 얘기해봤지만 전혀 들어먹히지 않더군요. 요구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았죠. 주인 아줌마는 옥탑 바로 밑 4층 주인 세대에 살았는데 초능력기를 가졌는지 맨날 무슨 소음이 그렇게 심하다며 제게 클레임을 걸어왔어요. 아니 아가씨, 뭔 서랍을 그렇게 하루 종일 드르륵 닫아.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그리고 월세는 왜 반나절이나 늦는 거야? 앞으로는 하루 전에 꼬박꼬박 넣도록 해. 아참, 에어컨은 설치할 생각 말고 에어컨 설치하려면 벽 뚫어야 하는데 소중한 내 건물에 기싸나 내지 말라고. 알았지? 더럽고 치사하더군요. 낡은 4층 건물 하나 가진 주제에 마치 재벌인 것 마냥 으스대는 꼴이라니 우습기 그지없었죠. 1층 초밥집에서 알바하며 친해진 초밥집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들을 다 고자질했어요. 아니, 이 건물 주인 아줌마는 낡은 집 고쳐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바라는 것만 많아요? 살면서 기스 하나 내지 말라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그랬더니 초밥집 사장님이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진짜 재밌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비 새는 건 좀 고쳐줘야 잠이라도 편하게 자지. 우리 엄마가 너무했네. 엄마라고요? 사장님이 이 건물 주인분의 아드님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괜히 면전에 대고 부모님 욕했네. 아우,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세입자를 위해 주인이 필수적인 건 당연히 고쳐주고 그래야죠. 당황하는 순진 씨 얼굴이 너무 귀엽네요. 근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사장님. 살면서 어시성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봐요.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중국이나 몽골, 뭐 이런 나라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냐는 말은 처음 듣네요. 우리나라에 어시성도 있어요. 좀 독특한 성이긴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건물주 아들인 초밥집 사장님과 더욱 친해지게 되었어요. 일식집을 운영하려고 진짜 일본 가서 유학까지 다녀왔다던 사장님은 가게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다른 곳에 분점을 내려는 계획까지 갖고 있더군요. 열과 성을 다하는 청년 사업가였죠. 정말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참 멋있게 보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제 눈길을 끌던 건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 너무 닮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장님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아, 그래요? 순진 씨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시작한 우리 대화는 끊이질 않았어요. 그때가 마감 시간이었기에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한 테이블에 앉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죠. 누군가와 이토록 진솔한 대화를 길게 나눠본 건 아마 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초밥집 사장님이라고는 하지만 30살 먹은 미혼 남자였고 저도 20대 여자였기에 서로 남녀로서 끌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네요. 초밥집 사장님인 배종수, 이 남자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이 건물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씀씀이가 워낙 해퍼서 건물 월세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셨나 봐요. 자꾸 이 건물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대출만 지금 한 10억은 되는 것 같아요. 대출 이자 갚는 것도 힘겹네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 엄마 고집은 황소고집이라 그 씀씀이를 줄일 수는 없더라고요. 배종수 이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서로의 과거에 대해 모조리 알게 된 우리는 더욱 친밀해졌고 누가 고백할 것도 없이 함께 일하며 자연스레 커플이 되었죠. 이제 우리 연인인데 아직도 자꾸 사장님 그럴 거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사장님? 알겠어요. 그럼 오빠라고 부를게요. 그럼 됐죠? 싫어. 자기라고 불러줘. 내 계획상 우린 아마 머지않아 결혼하게 될 테니깐. 에? 저와의 결혼 계획을 벌써 짰다고요? 저 아직 20대 중반도 안 됐어요. 모쏠이었던 제가 연애를 하는 것도 아직 어색한데? 결혼이라뇨. 난 한번 계획한 건 꼭 이루는 사람이야. 두고 봐. 순진이는 머지않아 내 신부가 될 테니깐. 남자친구가 이렇게 저를 향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결혼 얘기까지 꺼내는 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내 곁에 있던 모든 가족이 떠나가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것만 같았는데 사랑 넘치는 남친을 보며 나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죠. 물론 아직 남친의 엄마, 즉 제가 사는 옥탑방 건물 주인 아주머니한테는 우리 사이를 말하지 않았어요. 나름 비밀 데이트를 이어갔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둘이 손잡고 맛집 데이트를 즐기고 담벼락에서 뽀뽀하다가 딱 걸리고 말았어요. 야, 배종수, 너 종수 맞지? 야, 아들아, 너 어두컴컴한 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더워 죽겠는데 누구랑 껴안고 뽀뽀하고 지랄이야.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너 옥탑방 사는 그 기집년 아냐? 네가 왜 우리 아들하고 붙어먹는 거야? 돈 없어서 알바 몇 개씩 돌려하는 니까짓 게 왜 귀한 내 아들이랑 뽀뽀하고 있는 거냐고. 저와 남친은 남친 엄마에게 우리가 뽀뽀하는 장면을 들켰다는 점에도 놀랐고 남친 엄마의 모욕적인 발언에도 깜짝 놀랐어요. 아, 엄마. 아, 깜짝이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자, 진정하고 집에 들어갑시다. 자기야, 내일 초밥집에서 봅시다. 우리 먼저 들어갈게. 뭐? 자기야? 니네 사귀는 사이 뭐 그런 거야? 이것들이 미쳤네. 야, 니 년. 이 거지 같은 년이 내 아들을 꼬셔? 너 옥탑방에서 더 이상 못 살아. 당장 나가버리라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욕을 한 바가지 듣고 나니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남친도 당황해서 벌개진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큰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얼른 본인 엄마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남친 엄마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하고 싶었지만 진짜로 옥탑방에서 쫓겨날까봐 일단 꾹 참고 제 방으로 올라갔죠. 남친은 본인 가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제 억울함을 공유할 가족이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마구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컴컴한 방에서 내 곁을 떠나간 가족들을 부르며 오열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나 혼자 두고 하늘나라로 그리도 빨리 가버린 거냐고요. 엄마,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엄마. 아무리 목 놓아 불러봐도 세상에 전 혼자였죠. 이렇게 아침이 밝고 1층 편의점에 첫 번째 알바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순진 씨, 미안해요. 여기 건물 주인분이 순진 씨 해고하고 다른 알바 뽑으라네. 안 그럼 다음번에 재계약 안 해준다고. 순진 씨, 그동안 열심히 일해줬는데 정말 미안해요. 네? 사장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 제 가게처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요. 아우 참, 옷빼미래나 뭐래나. 순진 씨 계속 쓰면 가게 물 흐릴 거라면서. 나도 그 말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이 건물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곳 가서 인테리어 비용 들어야 하니 이제 그만 나가줘요. 너무 억울했지만 일단 두 번째 타임으로 일하던 한식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도 남친 엄마가 똑같이 조치해 놨더군요. 그곳에서도 잘리고 허탈하게 남친이 운영하는 초밥집을 갔죠. 남친이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른 곳 알바 자리 구해놨어. 당분간은 거기서 일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내가 왜 일하는 곳에서 다 잘려야 해?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기 엄마는 내가 돈 없고 가족 없는 여자애라서 만만하게 보는 거야?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냐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일단 옥탑방으로 올라갔어요. 남친이 잡아준 알바자리라도 가려고 짐을 챙기러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마구 들이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아직 짐 안 빼면 어떡해요? 지금 새로운 세입자 짐 드려야 하니 얼른 빼줘요. 아직 계약 기간 남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뒤에서 남친 엄마가 뱁새 눈을 하며 노려보더군요. 야, 너 당장 집 나가. 내가 보증금 네 계좌로 쓸 테니 이거 먹고 떨어져. 너 같은 걸 우리 건물 애들이 내가 병신이다. 뭐요? 아줌마, 말 다 했어요? 이거 불법이야. 나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못 나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까지 오고 난리가 났지만 놀란 남친이 뛰쳐 올라와서는 제게 빌듯이 얘기했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 보통 성격 아닌 거 알잖아.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게 자기도 편할 것 같아. 내가 자기 살 곳도 당장 알아봐도 올게. 정말 미안해. 지금 짐 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남친 엄마가 무지막지한 여자인 건 분명했기에 해코지 할까봐 이 집에서 다리 뻗고 자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남친과 헤어질 결심하고 완전히 이곳을 떠나자고 생각했죠. 고시원에 보금자리를 트고 맥도날드에 알바자리를 얻어 일하게 됐어요. 남친에게도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했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친은 정말 끈질기게 재회를 주장하더군요. 완전히 스토커가 따로 없었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거 못 봤어? 우리가 계속 사귀게 되면 난 당신 엄마한테 아작날 거야. 나랑 헤어지는 게 날 살리는 길이야. 제발 이제 그만 찾아와. 난 자기랑 결혼하는 게 인생 목표인 사람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랑 다시 안 만나주면 난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 피말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매일 꽂히며 선물을 들고 오던 남친이 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급기야 키 180cm인 남친이 50kg대로 떨어졌을 땐 걱정까지 되더군요. 피골이 상접한 남친이 어느 날은 기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야호, 자기야, 우리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자기랑 결혼해도 된대. 그동안 단식투쟁 하던 게 먹혔나 봐. 그 이야기를 들은 전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다만 남친의 마음이 진심이긴 한가 보다. 나와 결혼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 남친이 가상하기도 하고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그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했죠. 전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며 밤에는 안정적인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싶었죠. 취업의 꿈을 안고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성과 백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년 여성이 제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백인 남자와 다급하게 얘기를 나누더군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혹시 나한테 영어로 뭐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 영어 못하는데? 근데 그 중년 여성이 절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아가씨 이름이 어순진이에요. 할아버지 건축업 하시고 할머니와 아빠와 같이 살았었죠. 순진이 맞지? 얼굴도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어렸을 적 얼굴이 그대로 있네. 내 딸 순진아, 엄마야. 혹시 엄마 알아보겠니? 엄마요? 전 얼른 제 지갑을 갖고 나와 지갑 속에 항상 갖고 다니던 엄마의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젊었을 적 엄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니 진짜 내 엄마가 맞더군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미국 갔다던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엄마! 전 엄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른 알바생한테 일을 맡기고는 맥도날드 의자에 앉아 엄마와 미국인 새 아버지와 함께 몇 시간을 이야기 나누었죠.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에 의해 미국으로 완전히 쫓겨나서 영어도 잘 못했기에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미국인 새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낳았지만 아기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 몇 달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하네요.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비극이 생겨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순진아, 이제 엄마 완전히 한국으로 왔어. 새아버지도 그토록 스트레스 받던 미국 사업 접고 전 재산 들고 한국에 와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어. 여기 맥도날드 건물을 비롯해서 근처 빌딩 세 채가 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 감락역 근처 빌딩 두 채는 새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말이야. 엄마 명의로 된 거 다 네 앞으로 돌려줄게. 우리 부부는 어린 아들 병으로 떠나보내고 이제 엄마한테 자식은 너뿐이잖니.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내가 우리 딸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편히 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 이제 그 죄책감을 좀 떨칠 수 있게 됐구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에 구애받지 말고 말이야. 옆에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던 미국인 새아버지도 제 등을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었고 외국인이기에 낯설긴 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성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분과 재혼을 했다니 그나마 우리 엄마에게 다행이라 생각했죠. 엄마는 그날 오후부터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제게 증여하는 작업을 시작하시더군요. 생활비로 쓰라며 계좌로 일단 현금 1억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순식간에 파바박 일어난 일이라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넓은 집에서 함께 지내자는 제안도 일단 사양하고 고시원에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남친은 저와의 결혼 준비로 매우 들떠 있었기에 정식 상견례 전에 일단 울 엄마를 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다만 울 엄마가 미국에서 사업하던 새아버지로 인해 엄청난 재력을 갖게 됐다는 점, 저에게 높은 빌딩 2채를 바로 증여해 주셨다는 점 등은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혼 후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와, 그럼 나 장모님 생긴 거야? 자기야,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가 이번 주에 상견례 하는 걸 하늘이 알고 엄마를 딱 보내주셨네. 역시 우린 천생연분이야. 상견례 장소는 한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남친 엄마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야, 너 니네 엄마 만났다며? 뭐 지금껏 딸려나나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은 거 보면 그 엄마도 참 돈 없긴 마찬가지인가 보네. 아휴, 한숨만 절로 나는구나. 우리 귀한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단식투쟁하는 바람에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니까 쓸데없는 비용은 최소화하자. 뭐 볼 것도 없는 사돈인데 호텔은 과하지. 그냥 우리 집 앞 순댓국집 알지? 거기서 대충 만나고 끝내자고. 알았냐? 끊어라. 일방적인 남친 엄마의 전화에 당황하기 그지 없었죠. 남친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답했던 걸 모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아직 20대 초반인 전 남자랑 사귀면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남자 경험 전혀 없던 모쏠이었기 때문에 앞뒤가 꽉꽉 막혔나 봐요. 그저 남친과 결혼 후엔 시모와 연락 끊고 살아야지 라는 어이없는 생각만 했었죠. 엄마에게 상견례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렸어요. 순댓국집이라는 말에 엄마도 좀 당혹스러워 하셨지만 저의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시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다 오케이 하시더군요. 상견례 당일 남친과 저 그리고 남친 엄마가 먼저 도착했어요. 남친 엄마는 배가 고팠는지 순댓국을 먼저 시켜서 우걱우걱 먹더군요. 진짜 예의를 밥 말아먹은 여자였죠. 사돈이 오기도 전에 먼저 개걸스럽게 먹는 꼴이라니. 전 창문 쪽을 보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먼지 한 톨 없는 반지르르한 까만 차가 스르륵 오더군요. 차에 관심 없는 제가 봐도 참 멋진 차였어요. 그 럭셔리한 슈퍼카에서 엄마와 새아버지가 내리셨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순댓국집 안에서 우리 엄마다 라고 외쳤죠. 차에 관심이 많은 남친이 화들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저거 장모님 차 맞아? 저거 한 대에 7억이 넘는 차인데? 장모님, 아니 장인어른 뭐 하시는 분이길래 저런 슈퍼카를 모시는 거야? 차 한 대에 7억씩이 나가? 그렇게 비싼 차인 줄 몰랐네. 우리 새아버지가 미국에서 크게 사업하시다가 다 정리하고 들어오셔서 지금은 빌딩 총 5채 매입해서 월세 받으며 지내시지. 그중 엄마 명의로 된 거 3채 중 2채는 나한테 얼마 전에 증여해 주셨어. 나 맥도날드 알바하던 그 빌딩 알지? 그 빌딩 이제 내 거야. 뭐 엄마 아버지는 나머지 빌딩에서만 월세가 5, 6억씩 나온다고. 그거면 생활비 충분하다고 말이야. 나머지는 다 나 가지라고 하시대. 남친보다 남친 엄마의 눈알이 아주 밖으로 튀어나올 것 마냥 커지더군요. 뭐라고? 며느리야, 그걸 왜 인제서야 말하니? 친정엄마가 네 명의로 빌딩 2채를 해주셨다고? 아이고야, 어쩌면 좋니? 이거 복이 터졌구나. 우리 아들 땡 잡았네. 땡 잡았어. 가만히 있어봐라. 내 얼른 나가서 사돈을 순댓국집으로 모셔와야지.
남친 엄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울 엄마와 새아버지를 향해 뛰쳐나가더군요. 아우, 사돈어른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귀한 순진이 시엠이 될 사람입니다. 너무 예쁜 순진이를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는 꽃뱀이니 하며 날 무시하고 조롱하던 남친 엄마가 예쁜 순진이니 뭐니 하는 걸 보니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어요. 한마디로 현타가 세게 온 거죠.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이 모든 걸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에 저도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스탑이에요. 남친 엄마는 그저 한바구음을 지으며 마냥 행복해하며 물었어요. 며느라, 네 새아버지가 미국인이라고 지금 영어하는 거냐? 우리 아가가 영어까지 잘하는 줄 몰랐네. 근데 뭐가 스탑이라는 거니? 네 결혼 준비 다 무효로 돌린다고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여자의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을 하다니. 남친이 단생투직만 안 했어도 결혼까지 약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를 처음 사귀어봐서 사귀면 다 결혼해야 하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이 결혼 다 올스톱이에요. 순진아,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스탑이라는 거야? 뭐가 잘못됐니? 엄마한테 다 말해봐. 엄마, 이 여자가 저보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내가 일하던 알바자리 다 잘리게 만들고 집에서도 쫓아냈어요. 나보고 꽃뱀이라고 하면서 모욕 준 여자라고요. 내가 미쳤어요. 이 결혼 무효예요. 뭐? 우리 귀한 딸한테 그런 망발을 짓거렸단 말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이 시간부로 우리 딸한테 경호원 붙일 거니까 절대 접근할 생각 말아요.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돈 어른, 우리 순진이한테 잘못했던 건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우리 돈 많은 며느리 절대 못 잃어요. 내 빌딩, 내 돈, 아니 우리 아들 돈. 그게 왜 당신 돈이고 당신 빌딩이에요? 진짜 파렴치한 사람이네. 얼른 가요, 엄마, 아버지. 남친이 뒤늦게 쫓아와 날 붙잡았지만 그 모자의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얼른 뿌리치고 새아버지의 차를 타고 요요히 떠났죠. 그렇게 저희 결혼은 눈앞에서 파토나고 말았답니다. 살면서 가장 잘한 행동인 것 같아요. 납작 엎드려 구애하는 남친에게 질질 끌려 진짜 결혼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네요. 저는 지금 미국으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대학에 합격하면 엄마, 새아버지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지낼 것 같아요. 오래전에 손 놓은 영어 공부지만 원어민 교사가 되어주는 새아버지의 트레이닝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고 있네요. 엄마와 새아버지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내 운명에 감사해요. 꼭 돈 많은 엄마여서가 아니라 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엄마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날 찾아줘서 그 운명의 끈에 그저 고맙네요. 역시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당연히 옆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기에 더없이 소중하네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